기본적으로 NFT와 토큰의 가격은 꼭 서로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가격이랑 상관없이 NFT만 가지고도 잠재성을 되게 폭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토큰의 가격이랑은 좀 상관없이 이 NFT가 온전히 NFT만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봐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은 NFT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NFT를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세상에서 무언가 가치가 있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자 네. 내러티브,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네. 있겠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내가 유일무이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이미지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쉽게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이 특정한 데이터가 어떤 사람한테 소유되어 있는 소유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가져도 이건 원본이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다 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네. 그게 이제 NFT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NFT가 가지는 또 하나의 큰 그 잠재성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한창 되게 회자됐던 유저 중에서 그 용계 드레이크 독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 그 유저가 있었어요. 이 유저가 언데드 캐릭터고 그 빨간 복면을 항상 쓰고 다녔어요. 근데 네. 이 유저가 왜 유명했냐면, 기본적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은 호드랑 얼라 두 개의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얼라이언스 유저가 나오기만 하면 맨날 PK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 유저가 이 근처에 아예 발도 못 붙일 정도로, 저희 이제 용계형이라고 부르는데 용계형이 컨트롤 너무 잘해가지고 이 용계형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무리들이 똑같이 용계형의 그 빨간 복면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빨간 복면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용계형이 처음으로 쓰고 다녔던 이 빨간 복면을 트래킹할 수 있고, 이 빨간 복면은 용계형의 빨간 복면이라서 다른 복면이랑 달라라는 거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에서 증명을 해줄 수 있었으면 용계형의 빨간 복면은 다른 빨간 복면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원조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근데 일종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데이터가 역사적으로 쭉 누적돼서 기록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용계형의 이야기도 사실 하나의 좋은 내러티브고, 네. 이런 내러티브를 담으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야 되고, 네. 이게 누구나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을 NFT가 되게 잘 갖추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시장과 NFT가 같이 좀 커플링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 보면은 코인 가격은 되게 많이 떨어지는데 NFT는 계속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NFT와 네. 토큰의 가격은 꼭 서로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플링 돼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웹3 시장에서 네. 통용되는 자산이고, 토큰의 가격이 기본으로 NFT의 가격이 매겨지니까. 네. 그런데 그 NFT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랑 상관없이 이 NFT만 가지고도 잠재성을 되게 폭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FT를 활용을 하면 제가 많이 예시로 드는 게 크립토펑크라는 NFT가 있어요. 딱 전체 발행되어 있는 개수가 딱 한정되어 있고, 약간은 그 폐쇄된 커뮤니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처럼 생각이 되는 NFT인데, 크립토펑크가 워낙 웹3 커뮤니티에서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아티팩트라고 하는 디지털 스니커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크립토 월렛을 바로 여기다가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만약에 네가 크립토펑크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룩앤필에 부합하는 디지털 스니커즈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거를 네가 클레임하면 너한테 줄게. 네. 그래서 아티팩트가 이 크립토펑크를 만드는 회사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상호 운용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FT가 앞으로
되게 다양한 방면에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잠재성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잠재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토큰의 가격이랑은 좀 상관없이 네. 이 NFT가 온전히 NFT만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봐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NFT가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아트나 스포츠 아니면 뭐 게임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이 외에도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분야가 가장 NFT랑 잘 맞아서 가장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네. NFT로 크게 혁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그 지적재산권 IP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NFT를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디즈니가 갖고 있는 IP들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디즈니가 갖고 있는 IP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IP 비즈니스도 사실은 이 오픈소스의 정신을 조금 잘 결합을 시키면 굉장히 크게 폭발시킬 수 있다. 이 생태계를 굉장히 꽃피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IP라는 것도 원저작자가 갖는 그 라이센스와 권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네. 굉장히 많은 파생되는 컨텐츠를 사람들은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네. 특히나 팬이면 팬일수록. 그래서 내가 해리포터 팬이면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팬픽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고 네. 내가 BTS 팬이다. 그러면 BTS의 그 멤버들을 기반으로 해서 팬픽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2차 창작물의 컨텐츠 시장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디즈니 같은 회사는 그걸 아예 그냥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케이스고요. 네. 근데 이런 IP 비즈니스를 아예 NFT화를 시키고 2차 파생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발생하는 매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네.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저는 그 시장이 앞으로 IP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IP as open source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부르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IP의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립토 펑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크립토 펑크가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었을 때 크립토 펑크는 저한테 저작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티셔츠를 판매한 일부 금액을 로열티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벌 수 있다던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NFT 커뮤니티라던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래서 NFT를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저는 그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든 팬이 존재하면 그 커뮤니티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향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NFT가 됐든 뭐 토큰이 됐든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을 안 쓰는 뭔가 다른 방향이 됐든 저는 그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런 좀 철학적인 뭐 DNA 이런 네. 쪽이 좀 오픈소스에 많이 결부되어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 회사들이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오픈소스 정신에서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크게 폭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진 회사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좋은 IP를 활용해서 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많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이 IP에 대한 권한을 네. 일정 부분 많이 놓고 커뮤니티한테 돌려준다라는 그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그동안 성장해온 방식을 보면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메인 IP 중에서 아직 이런 성공 케이스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첫 타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선뜻 쉽게 움직이지는 못한다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NFT도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컬렉터블 NFT가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비싸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거품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NFT의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NFT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P 산업을 굉장히 크게 혁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NFT는 앞으로 유저들한테 얼마나 내가 와닿게 그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에 많이 갈리게 될 텐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상호 운용성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유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NFT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예시로 들 때 게이머들은 잘 아실 텐데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이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은 캡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고 네. 이 캡콤이 그 CD 프로젝트라는 회사와 콜라보를 맺어가지고 CD 프로젝트의 위쳐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 그 주인공 캐릭터를 몬스터 헌터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네. 해본 그 콜라보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 경험은 굉장히 색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게임에서 쓰던 거, 내가 길러놓은 캐릭터 이런 거를 다른 게임, 다른 메타버스 안에서 이걸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 면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NFT 경험을 더 많이 유저들한테 주면 줄수록 네. 유저들은 이 NFT를 더 소유하고 싶어 할 거고 한정된 NFT지만 더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이걸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상호 운용성으로 새로운 경험을 유저한테 줄 수 있는 NFT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크립토 펑크나 네. BAYC처럼 네. 폐쇄된 커뮤니티나 아니면 공개된 커뮤니티지만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의 NFT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저들이 NFT를 소유하고 싶은 수요나 욕구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을지 이거를 설계하는 게 더 관건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크립토 펑크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아티팩트 같은 회사랑 네.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펑크를 누군가 구입해서 펑크 코믹스라는 걸 또 만들어서 그 크립토 펑크 캐릭터를 가지고 네. 만화책을 또 만드는 그런 네.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호 운용성을 활용해서 네. 다양한 유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커뮤니티가 크립토 펑크 같은 NFT 말고 어떤 특정한 NFT는 내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 해서 서로 우리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끼리 우리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자 하는 이런 NFT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프로젝트는 뭐 이코노믹 인센티브가 아니라 우리 예술가들끼리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게 네. 목표인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성격이 되게 유니크하고 네. 그 유니크한 성격에 맞게끔 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네. 콜렉터블 NFT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P2E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랑 P2E 게임이랑 혼용해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P2E 게임이 뭔지, 블록체인 게임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열심히 게임 플레이를 했더니 그걸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개념이 P2E이고요. 블록체인 게임은 P2E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블록체인 게임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는 그 네 가지 특성을 되게 잘 살려서 유저들한테 더 좋은 효용을 주거나 새로운 유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들을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2E가 굉장히 직관적인 리워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블록체인 게임들이 이 P2E의 컨셉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경향이 있죠. 블록체인 게임에서 길드 시스템도 요즘 많이 언급이 네. 되더라고요. 이 길드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이 길드 시스템이 처음에 나온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나서 필리핀에서 그 실업률이 워킹 파퓰레이션 기준으로 한 10%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움을 겪고 일단 직업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필리핀에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집에서 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액수가 뭐 한 달에 한 80만 원, 네. 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열심히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월급 가까이 된다. 네. 심지어 더 많게도 된다. 그래서 필리핀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내가 게임 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네. 게임을 못해요. 왜냐하면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3마리의 엑시라는 캐릭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엑시라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NFT예요. 근데 엑시라는 거를 이제 살려고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이 네. 엑시 캐릭터 하나가 하나에 한 30만 원 막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비싸죠. 비싸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 되게 네. 비싸고 사실 저 입장에서도 이거는 게임 플레이하는데 30만 원을 기본적으로 네. 들여야 되면 얼마나 비싸요. 못 못하죠. 사죠. 그래서 그 YGG라고 네. 일드 길드 게이밍이라는 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다오이자 길드인데 음. 이 친구들이 엑시라는 캐릭터를 미리 사놨어요.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때 엑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엑시 캐릭터 3마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아. 임대를 해주고 네. 이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벌어들인 앞으로 미래의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 정산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우리 몇 대 몇으로 나눠 갖자. 그래서 우리는 엑시라는 거에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네. 너네한테 임대를 해주면 요거에 대해서 수익을 공유하자라는 게 요 YGG라는 게임 길드의 창시였어요. 네. 아. 그래서 요 YGG를 필두로 해서 지금 아보카도 길드, 길드파이, 블랙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에는 엑시라는 생태계의 키플레이어가 있고 이 주변에 이 게임 길드들이 이 생태계를 받쳐주는 네.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생태계가 굉장히 튼튼한 네. 구조를 만들고 있고 지금은 이 게임 길드들이 엑시 인피니티가 아닌 다른 게임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많이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른 게임도 이 엑시 인피니티처럼 YGG처럼 뭔가 캐릭터를 빌려주고 수익을 쉐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꼭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플레이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 뭐 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네. 캐릭터를 주기는 하지만 내가 가진 캐릭터는 너무 초기 캐릭터라서 약하고 이 YGG나 길드들이 갖고 있는 좋은 캐릭터들을 좀 임대받아서 난 네. 처음부터 자본 효율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돼서 길드를 통해서 캐릭터를 빌리거나 땅을 빌리거나 임대를 받아서 네.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 그럼 이 길드 시스템은 한 기업이 아니라 다오 집단인 거죠? YGG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기업이 출발을 한 거고요. 네. 당연히 이게 다오화가 돼서 내가 가진 캐릭터, 엑시라는 캐릭터인데 나는 게임 플레이를 안 하는 사람이고 네. 노는 캐릭터예요. 네. 그러면 YGG 너네들이 그럼 대신해서 임대해주고 네. 그 수익을 나한테 정사해서 공유해줘.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둔 거죠.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럼 그냥 기업 사업화를 하면 되지 왜 이게 이런 길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쵸. 네. 그게 결국에는 기업화가 되면 네. 이것도 자본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네. 내가 엑시라는 캐릭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기업이 만약에 100억 원이 맥스다. 그럼 이걸 다오화시키고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자, 그 다음에 NFT 홀더들을 쫙 다 흡수해서 모으면 네. 이게 100억이 아니라 1000억, 훨씬 더 큰 시장으로도 큰 규모의 단체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자본 효율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당겨서 네. 이 친구들의 그런 비즈니스까지도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대신 해줄 테니 네. 우리가 수수료를 좀 뗄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이 커지겠죠. 네, 네. 이러한 길드 시스템이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다른 게임도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다른 일반적인 게임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은 해요. 네. 그런데 그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에스크로우를 만들거나 서드 파티를 의존해서 그 단체를 믿어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YGG가 운영되는 방식이 완전히 탈중화가 되어서 그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위에 이 데이터가 있으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플레이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엑시 인피니티의 이제 토큰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이게 사실 이 게임이 게임성이나 재미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져서 그렇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P2E 게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엑시 인피니티만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AXS 토큰의 가격이 P2E 게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변동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XS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면 그 AXS 토큰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이자로 AXS 토큰을 더 받을 수가 네네. 있는데 그 토큰의 이자율과 그 내가 그럼 AXS 토큰을 사서 스테이킹을 해뒀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AXS라는 토큰의 포지션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 가격이 떨어지면 전 그만큼 손해를 입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이제 반대로 AXS 토큰이라는 거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잡는 이런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해지를 하려고. 그래서 온전히 AXS 토큰을 이자로만 받아서 내가 생활을 네. 하는데 쓰는 이런 유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고 네. 그 하락 압박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되게 다양한 요인이 서로 결합이 돼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P2E 게임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저는 점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 AXS 토큰과 그 엑시 게임에 보면 SLP라는 토큰이 또 있어요. 네. 근데 AXS 토큰은 전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고 네. SLP라는 토큰은 엑시라는 캐릭터들끼리 서로 브리딩을 해서 새로운 엑시를 태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네. 게임 아이템인데 이 토큰은 발행량이 무한정이에요. 네. 그래서 무한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얘는 온전히 시장에 의해서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이런 무한히 발행되는 토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가치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아직 정답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토큰 모델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얼마든지 발전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토큰을 중화된 그 방식으로 누군가가 마음대로 확 발행해서 갑자기 막 덤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지만 네. SLP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에 의해서 SLP가 만약에 분포가 된다고 하면 그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단체가 이 SLP를 막 대신해서 되사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P2P로 사람들끼리 시장에서 거래해서 SLP가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건전한 방식으로 네. 건강한 방식으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뭐 다양한 토큰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좀 더 게임의 그 성격에 맞게끔 기획에 맞게끔 토큰 모델이 다듬어지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P2E 게임에서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게임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지 만약에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면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월을 가리기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돈을 막 엄청 여기다가 써도 좋으니까 컨텐츠가 풍부했으면 좋겠고 게임이 재밌었으면 좋겠어.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나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서 누군가가 필요한 재화나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사람이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대신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너네들이 그런 재화를 쓸 수 있도록 대신 공급을 해줄게. 나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종의 게임 내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소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각자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둘 다 중요하고 각자 저마다의 그 수요와 니즈에 맞는 방식으로 이 생태계 내에 참여를 할 건데 네. 이 생태계는 이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으면 그게 더 건강한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럼 엑시를 예로 들면은 엑시에는 엑시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수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축에 있고 또 한 축에서는 나는 엑시를 이제 열심히 켜서 이걸로 수익성을 내야지라는 사람이 한 축이 있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기존 게임사들이 NFT를 많이 적용을 하려고 작년 말에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좀 드는 생각이 기존 게임사의 경우에 NFT를 도입을 해서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면 이 게임 아이템이 이제 사용자의 온전한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팔던 그러한 수익 모델과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게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수익 모델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개인한테 소유권을 줘버리면서 전통 그 수익 모델을 그냥 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히 결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바일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그 일종의 그 정액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내고 그냥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모바일 게임이 확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뭐 마이크로 트랜잭션, 게임 아이템을 뭐 뽑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 이런 걸로 사업 모델이 많이 옮겨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프리 투 플레이를 지향하되 마이크로 트랜잭션으로 사업 모델을 많이 바꿨는데 저는 블록체인 게임도 일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온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이런 새로운 모바일 게임 비즈니스에 적응을 빠르게 한 회사들은 모바일 게임에서 되게 큰 성공을 이뤘고 네. 이거를 적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원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했던 회사들은 좀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뒤처지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 게임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얼마나 내가 빨리 적용을 시키고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성공 방정식을 빠르게 찾아가겠어. 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에 갈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저들한테 그 새로운 경험 아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경험을 주면서 이 상호 운용성을 통해서 유저한테 소유권이 있으니 우리 게임에서 즐기고 우리가 만든 또 다른 게임인데 여기서 또 즐기고 네. 심지어는 우리 게임이 아닌 다른 데 가서도 즐기면 우리는 그 회사랑 콜라보 할게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회사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네. 유저 경험에서는 과거의 유저 경험보다는 이 새로운 유저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말이 되고 내가 재밌어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또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업 모델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 마냐가 좀 큰 관건이겠네요. 네, 오늘 해시드의 김균태 파트너님과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정말 방대하게 다양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